선생님 마이크가 없어도 들리실 텐데요. 들리시죠? 안 들려요? 예, 잘 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길기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후 2시인데요. 점심 식사하시고 좀 쉬셔야 될 시간인데 제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리기 딱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예, 한결 좋네요. 예, 제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리기 딱 좋은 시간인데요. 제 목소리가 자장가가 되지 않고 몇 마디라도 유익한 이런 걸 건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대가 지금 오후 시간대 매우 힘든 시간대니까요. 혹시라도 졸리시면 전혀 개의치 마시고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졸음이 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변호사로서 많은 법률 소송도 하고 분쟁을 다루는데요. 다루는 분쟁 중에 상당 부분이 건설 관계 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 분쟁을 다룬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도급 분쟁입니다. 하도급 분쟁. 그래서 하도급법 관련된 몇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순서는 첫 번째가 하도급의 기본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가 이 하도급법의 편제를 제 나름대로 구성한 건데요. 원사업자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원사업자의 의무에 관해서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도급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원사업자가 해서는 아니 될 사항, 그 금지사항,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에 대해서 금지하는 금지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도급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하도급법 위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신고와 조사에 관련된 것들을 간략하게 보고 하도급 분쟁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그 권리구제 방안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몇 가지 장점을 이렇게 살피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법에 관련된 쟁점을 다루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련 조항이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관련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내용들을 일정 정도 언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제가 쓴 책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 강의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좀 참고하실 분들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제 개인 블로그를 찾아보셔도 되고, 그리고 관련 도서로서는 하도급 분쟁의 쟁점이라는 그런 제 책이 있으니까요. 그 책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급이 뭔지 이런 얘기부터 조금 재미없는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이 뭡니까? 예, 건설공사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유형 중에 도급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죠. 도급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 일에 대해서 그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의 일종이 도급입니다. 그래서 이 도급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에 주안점을 준 겁니다. 결과를 내야만이 되는 이런 계약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도급. 그래서 우리가 건설 건축공사의 이 경우에 맺는 계약은 민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도급이라고 합니다. 도급은 그래서 일의 결과, 일을 완성해야만이 되는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도급에 있어서는 일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있어서는 민사상으로는 그 일을 어떻게 완성을 하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행 보조자를 쓸 수도 있고 이행 대행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을 시켜서 일을 완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급이라는 것은 남을 써서 일을 완성해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도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이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급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유형인데 민법상으로 이 계약의 성립 여부는 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의 계약만으로도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네 안 썼네 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는 사실상 증거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민법상으로는. 근데 하도급법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반드시 서면을 작성을 해야 되고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한테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뒤에서 얘기합니다. 또 보존할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죠. 계약서 작성 안 하면 일정한 제재를 해요. 거기서도. 예. 그러나 그게 실체법적으로 그 계약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심지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안 한 것, 발급해주지 않은 것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 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계약이 있는 경우 있죠. 계약서 작성 안 했다가는 뭐 계약이 이게 성립조차 안 되는 그런 계약도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런 게 있죠? 예, 관급공사에서는 반드시 계약서 써야 됩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나 국가가 계약의 일반 당사자인 경우 입찰에서 낙찰되더라도 낙찰자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때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닙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는 순간 그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하도급은 민법상으로 보면 이 도급의 특성상 하도급이 광범하게 허용이 됩니다. 자유롭게 하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설의 경우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안전에 우려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이것들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에 대해서
대단히 규제를 하죠. 일괄 하도급 금지하고 재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등등 건설 산업 그런 공법적인 규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도급법, 오늘 우리가 주로 다뤄야 할 하도급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급, 하도급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도급이라는 개념은 도급 밑에 있는 하도급, 이런 개념이죠.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있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이 거래를 하도급으로 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하도급이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입니다. 예,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얘기하는 하도급과 하도급법에서 얘기하는 하도급은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민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얘기하는 하도급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 요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도급법에 있어서의 하도급 거래라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요. 이제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그 거래, 그 계약관계를 하도급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도급뿐만 아니라 원도급도 하도급 거래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택 건설을 하려면 등록한 주택 건설업자한테서 우리가 공사를 받아서 아파트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냥 민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얘기한 그걸로 보면 그냥 보급받아서 가서 공사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는 거기는 원사업자고 우리는 수급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하도급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도급법의 적용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계, 이것은 전통적인 하도급뿐만 아니라 원도급, 굳이 따지자면 원도급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여야만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가 아니면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요거. 예. 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라면 원도급도 하도급 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하도급법에서는. 예. 그래서 반드시 발주자가 따로 있고, 도급인이 있고, 내가 수급인이고, 이런 관계야만이 하도급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도급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이거에 관한 것이지 하도급을 해라 마라 이런 걸 다루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예.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이거 법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옮겨서 그런데요. 하도급 거래에서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하도급 거래는 저 4가지만 하도급법이 적용이 돼요. 뭐냐면 제조 위탁, 제조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해서 원사업자한테 납품하는 이 거래를 제조위탁, 제조에 관한 하도급 거래고요. 두 번째가 수리위탁, 수리이 어떤 그거를 수리하는 일을 맡기고 그걸 수리하는 일을 맡은 수급사업자가 수리를 해서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고, 이게 이제 수리위탁이고, 그 다음에 용역위탁이 있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건설 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거래는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조, 수리, 건설, 용역. 그런데 우리는 오늘 건설 위탁에 관해서만 다룰 겁니다. 이 네 가지 아니면 하도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이 기획하는 하도급 거래라는 것은 건설 위탁에서만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을 위탁하고 건설 위탁을 하고 그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공사를 시공해서 그 시공한 목적물을 원사업자한테 넘겨주고 그러면 원사업자가 그걸 인수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주고 하는 이런 것을 건설 위탁 관계의 하도급 거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법조문은 이게 그 말을 읽어도 그 뭔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읽어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건설 위탁, 건설 하도급 거래 관계로만 딱 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어떤 공사를 해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건설 위탁을 하고 그러면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그 시공을 완성을 해서 완성된 것을 원사업자한테 넘겨주고 원사업자는 그걸 인수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 그런데 하도급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 거래해야 한다. 이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있고 건설 위탁이 돼야 됩니다. 건설 위탁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가가 있고 납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원사업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의 요거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이게 도급인, 수급인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딴 데서 보면. 근데 누가 원사업자가 되고 누가 수급사업자가 되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전통적으로 하도급이 아닌 것도 이걸 하도급 거래로 본다는 거예요. 요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건설 위탁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리고 이 발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있고 여기만 하도급 거래가 되는 거예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서는 요건 하도급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업자가 건설업자한테 그러니까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자기가 시공 자격이 있는 건설을 위탁을 하는 경우만 건설 위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 발주자의 경우 이를테면 현대자동차가 뭐 대우건설한테 이렇게 건설을 맡겼다 할 때 이 관계는 발주자하고 원사업자의 관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도급 거래의 당사자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도급 거래의 당사자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있습니다.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발주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 사업자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용어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용어와 이 하도급법에서의 용어가 다르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발주자가 있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것만 하도급 거래라고 보는 거고 전통적으로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볼 수 있는 요것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관계가 되면 이거 하도급 거래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발주자란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 제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도급법에서 발주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그때는 수급사업자한테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단 공정위가 발주자를 상대로 야, 너 이런 조치를 해야지 하고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사업자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입니다. 원사업자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 또 하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는 굳이 이렇게 뜨는 이유는 이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대기업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는 여기서의 의미는 대기업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한 자. 요걸 지금 우리가 건설 위탁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제조, 수리, 용역, 건설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건설만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원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군 건설업자들이 되겠죠. 건설사업자들.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건설업자라고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건설사업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예전에 건설업자 그랬는데 지금 건설사업자라는 용어로 하잖아요. 그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굳이 다시 쓰는 이유는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방공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용어로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원사업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중소기업자에게, 여기서의 중소기업자는 건설사업자여야 됩니다. 건설업자여야 됩니다. 여기 둘 다 지금 건설업자가 돼야 됩니다. 건설 위탁관계가 성립되려면 이게 원사업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사업자는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자인 경우가 있고, 하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대기업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인 경우는 이거 쉽죠. 건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바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한테 건설을 위탁한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냐? 시공능력 평가액이 더 많은 건설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액이 적은 중소기업자한테 건설을 위탁해야만이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거꾸로 됐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 아닌 자에게 건설을 위탁했다. 이런 일은 너무 많지는 않겠지만, 전문 건설업자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일군 업체한테 건설을 위탁했다. 그건 하도급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 아닌 자에게 건설을 위탁할 때.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액이 더 많은 중소건설업자가 더 적은 중소건설업자한테 건설 위탁할 때는 적용이 되지만, 그 거꾸로 반대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도 다 알아야 될까요? 이거 시험 문제로 내기에 딱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한 거에 대해서는 또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크거나 아주 영세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하도급법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자 아닌 자가 중소기업자 아닌 자에게 건설 위탁을 한 경우, 대우가 현대한테
뭐 저 건설 위탁을 했다. 하도급 적용 없다는 거죠. 대기업끼리 하는 거. 영세기업끼리 하는 것도 적용 안 돼요. 그래서 40억, 45억이네. 40억 건설의 경우에 시공능력 평가액이 45억 미만 그 저 건설 사업자가 이렇게 위탁하고 이런 건 하도급법이 적용 안 됩니다. 너무 작으니까. 예. 예.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예. 그래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 관계가 돼야지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규모 기준이 있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보면 되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지표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관계가 돼야만이 하도급 거래가 가능한 거고,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시공능력 평가액이 더 많은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건설 위탁을 받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끔 이렇게 제조 등을 위탁받으리고 할 때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조 등을 위탁받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다를 포섭하는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제조, 수리, 용역, 건설. 네. 그래서 중소기업자 아닌 자는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배우가 어디서 뭐 건설 위탁을 받아서 뭐 이렇게 했는데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내가 이런 피해를 봤어요 하고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해도 공정위에서 그런 신고 안 받아준다는 거죠. 예. 왜? 수급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하도급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위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건설 위탁만이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하도급 거래 유형으로서 네 가지가 있다는 건 하나 살피고 가자. 이렇게 해서 제조 위탁이 있고요. 제조 위탁은 물품을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에 종사하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자가 어떤 물건의 제조를 위탁하면 이게 하도급법상 제조 위탁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조 위탁 같은 건 넘어가고 수리 위탁 넘어가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설 위탁으로 가겠습니다. 건설 위탁이란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경미한 건설공사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으로 하지 않는 것을 위탁하면 건설 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공 능력이 없는 그런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한테 위탁하더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건설 위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를테면 뭐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호강 건설업 등록을 한 업자가 이를테면 무슨 호강 공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업을 누구한테 맡겨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했다. 이런 관계는 건설 위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동종업종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건설 위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는 이거 거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거 아닌데 무슨 하도급을 주고받고 하겠어요? 종합한테서 우리가 받아서 하든지, 우리가 시공 자격이 있으니까 이걸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어디한테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 그래서 하도급법에서 규율한 건설 위탁이라는 것은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자기가 뭐
토목이니 무슨 그런 그 시공 자격이 있는 등록을 한 이런 것들만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공사를 위탁하더라도 이건 하도급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위탁했다. 이건 건설 위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테면 이 전기공사업을 부대공사로 해가지고 위탁받았다 내가 다른 공사를 쭉 이제 도급 발주자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전기공사업은 내가 면허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 그런데 그걸 부대공사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전기공사업자한테 그것만 따로 떼서 했다. 요때는 그건 부대공사를 위탁한 거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가 또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용역위탁 넘어가겠습니다. 저 개념 정리됐죠, 이제? 하도급 거래라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에만 얘기를 하는 거고,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 아니면 중소기업자인데,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해야 되는 거고, 시공능력 평가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인 건설업자가 그거보다 적은 건설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해야지. 이때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돼가지고 하도급 거래가 된다. 그래야지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의 관계에서는 하도급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건설산업기본법에도 하도급법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규정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잘못되면 교통부 장관이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수급인한테 시정명령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효력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도급법이 훨씬 수급사업자한테 유리한 법이죠. 그리고 이런 법률의 우열 관계에 있어서는 이 하도급법이 더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하도급법은 이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데요. 건설 위탁의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데요. 그 경우에 이 하도급법은 그러면 뭔 법이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사업자한테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의 수범자, 말하자면 수범자,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누구요? 원사업자예요. 원사업자 너는 이거 해서는 안 되고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내용을 쭉 적어놓은 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네가 해야 할 의무가 이거고 한편에서는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이 이거다 하는 것들을 쭉 적어놓은 법이 하도급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 하도급법에서는 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제재를 받는 일은 사실상 없어요. 하도급법에서는 지금 등장인물이 어떻게 보면 셋이잖아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세 당사자가 등장인물인데 하도급법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혼날 일이 발주자하고 수급사업자는 사실상 없어요. 발주자의 경우에는 딱 하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 그거 하나 지켜야 되는 거고 수급사업자는 지켜야 될 일이 사실상 없어요. 다 받을 것만 있어요. 의무라고 있는 것이 서류 보존 의무.
서류 보존 의무 같은 경우는 수급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나를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뭐 수급사업자 이 하도법은 수급사업자한테 수급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다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한테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보면 이런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발효된 지금 최근 발효된 내용에는 공공건설 이게 표현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에서는 입찰 그걸 공개하도록 하는 거하고 두 가지 정도의 의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여기 빠져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 뭐 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쭉 보면 여기서 이게 서면의 발급 및 서류, 선급금, 내국 신용장 이런 건 사실상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고 수료인 증명서 발급, 검사 결과 통지, 하도급 대금의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이건 뭐 관세 필요 없고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원가 조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지금 의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예, 중요하죠. 예, 예전에는 서면을 교부해야 된다 원사업자한테 그런 서면 교부 의무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발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원사업자는 건설 위탁을 할 때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다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 줘야 됩니다. 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이걸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서면 미입 발급에 해당돼서 공정위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도급법 위반되는 위법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면은 당연히 요즘은 전자문서로 해도 됩니다. 건설 위탁 운영에 수급사업자가 계약한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해줘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기한 미준수 하면 이건 당연히 위법한 거고 변경 계약을 하면 추가 공사 내지 변경 공사 이런 거 착공하기 전에 다시 또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가장 많이 어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서면 발급입니다. 서면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당연히 기재돼야 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문서는 서면 이발급과 같이 취급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해도 서면 이발급이 됩니다. 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자, 뭐 불가피할 때는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끝나면 바로바로 그걸 해줘야 됩니다. 서면 미발급에 대해서 이런 제재가 따릅니다. 시정 조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고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제가 서면 미발급했다고 해서 벌금형 받았다는 사례는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대개는 시정해라 뭐, 이런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
자, 하도급 계약 내용 추정 제도가 있습니다.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이런 하도급 계약 맺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확인해 다오 이렇게 하는 거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기한까지 확인을 안 해주면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중에 소송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이건 수급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거 사실 아니야, 이런 한마디만 날려놓으면 이건 추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적법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서면으로 수급사업자가 그 원사업자를 상대로 야, 너하고 나하고 이런 계약 체결한 게 맞잖아 하고 확인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사업자는 여기 15일 이내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 틀려, 네가 주장하는 거 사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써놓으면 그건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때 그냥 발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주장하는 내용 틀렸어, 이거 한마디만 적은 그 서면을 회신하면, 발송만 하면 그런 추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별로 이게 그렇게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 3년이라는 의미가 왜 3년일까요? 이거 보존 기간이 왜 3년이에요? 이 보존을,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하도급관제 3년이라는 이유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그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는 기한이 거래가 끝나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3년 동안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지나면 공정위 조사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너 원사업자한테 우리가 좀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당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 하면 3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내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3년 거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조사를 할 수 없어요. 물론 3년 내에 신고가 되면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지나면 안 된다. 그래서 3년간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제재가 따릅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한테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자, 이때 선급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발주자가 없는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 선급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았다면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15일 맞나요? 이게 기간 제가 15일 예, 15일 맞네요. 하도 이게 어떤 건 30일, 어떤 건 15일 막 그렇습니다. 15일 이내에 져야 됩니다. 선급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선급금에 관한 개념 이런 것도 여기 써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선급금 지급 의무는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때만 인정된다는 거고, 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 이상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일테면 뭐 특정 공정에 한정해서 발주자가 선급금을 줬다. 그러면 그 특정 공정이 아닌 다른 공정에 하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그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또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또 근데 내용과 비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30% 받고 수급사업자한테는 15%만 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선급금 내가 받아도 너한테는 못 주겠어. 이런 특약을 지금도 버젓이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하는 데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수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특약으로. 네? 부당특약. 맞습니다. 예, 그 부당특약입니다. 예. 이것 자체, 이 하도급법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도 되지만 그 특약 자체가 부당특약이기 때문에 그 부당특약 조항도 위반됩니다. 두 개를 위반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야 하도급법에서는 너 선급금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선급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 왜 안 줬어? 줘. 이런 식으로 소송을 냈다. 법원에. 법원에서 그거 인정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소송이라는 게 기기묘묘해요. 예, 그래서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도 하시면서도요. 예? 이게 지금의 그 판례에 따르면 이게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아니다. 그건 그 자체로 유효하다. 그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계약이 무효는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죠. 그래서 야 네가 받았으니까 나 줘야지 선급금 줘. 이런 식의 소송은 기존 판례에 의하면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손해배상 청구.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야, 너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 너 불법행위잖아. 그럼 네가 그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 너는 더군다나 하도급법 요조항도 위반했고 부당특약 금지 조항도 위반했고 그래갖고 네가 선급금을 나한테 안 줘가지고 내가 그만큼 못 받아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 하는 식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지금부터. 왜냐?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본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뒤에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지금 강력한 무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떤 특정 조항을 본사업자가 위반하면 그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손해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한 금액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3배까지 나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선급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내용 이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세히 하면 시간이 또 그러네요. 자, 내국 시험장 개설 의무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 예, 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쓸 일이 없으니까. 수령 증명서 발급 의무도 이거 제조위탁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쓰지. 우리한테는 건설위탁 경우는 큰 의미가 없죠. 다만 여기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해서 준공에서 했으면 목적물을
제때 인수를 해라.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로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해야 됩니다.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통지해야 됩니다.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 이때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아예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경우는 예, 설령 저기 안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도급법상으로는 합격했으니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때 대금 안 주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서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민사상으로 가면 그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액 상당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의무를 상계해버리겠죠. 예.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하도급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도급 대금이 지급이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을 약정한 제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으면 너는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지연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얼마죠? 15.5%입니다. 예. 하도급 대금을 못 받고 있다. 한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하다. 예? 그럼 한 2년 6개월 동안은 다리 쭉 뻗고 계셔도 어쩌면 또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은 빨리 받아야 좋은 거지만. 근데 상대방이 좀 자력이 충분하고 그러면 무려 15.5% 연리 15.5%의 지금 저금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선고된 판결금을 제대로 안 줘도 지연이자가 얼마예요?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도급 대금을 제때 안 주면 그 지연이자가 15.5%예요. 예. 그러면 내가 그 돈 받을 것만 확실하면 천천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물론 자금이라는 건 빨리 들어와야지 내 돈이 되는 거지만서도요. 예. 15.5%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할 때 일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제때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사법정리의 연 6% 지연이자를 받아요.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촉법상에 12% 이런 식으로 지연이자를 받는데, 근데 이게 공사대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공사대금이 아니잖아요. 하도급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15.5%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근데 이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 그 민사상의 어떤 공사대금 그 분쟁인 걸로 생각해서 그냥 달랑 6% 적용 주장하는 이런 게 맞습니다. 오히려 15.5%를 주장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못 받은 하도급 공사대금이 있으면 반드시 15.5%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네. 하도급 대금은 제때 줘야 되는 거예요.
최장 60일이죠. 예. 그리고 그게 어음이나 대체 지급 수단 뭐 이런 것들로 줬으면 그 어음 할인료하고 수수료 이런 것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주면 다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예. 예, 하도급 대금은 60일 이내 약정일 이내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60일보다 더 길게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정했으면 최장 60일입니다. 이거 넘기면 안 됩니다. 하도급법상. 60일 응제해 볼래요. 자,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은 저기 목적물 인수일입니다. 60일을 초과해서 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날이 기한이니까 그 다음날 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한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 요거 지나면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예,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할인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하셔서 혹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 소송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예, 저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하나 받았습니다. 딴 동네에서 하던 것이 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걸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완전히 바꿔서 진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의무. 자, 선급금 지급 의무와 마찬가지죠, 이건.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이것은 발주자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면 원사업자가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수급사업자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해서 계약 금액을 증액받아 놓고 수급사업자한테는 그걸 증액 안 해준다. 이건 잘못된 거겠죠. 자기는 ESC를 받아 놓고 수급사업자한테는 안 준다. 이거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설계 변경은 그나마 좀 덜한데 특히 ESC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저거 발주자로부터 받더라도 너는 없다. 이런 게 뭐 하도급 계약서에 뭐 아니면 그냥 큰 글씨로 적혀 있는 거 많이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건. 어쨌든 의무입니다. 하도급법상 이건 의무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해서 계약 금액을 증액받을 때는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수급사업자한테 증액해줘야 됩니다. 다만 하나 여기서 오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추가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에만 증액 의무가 있고 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안 든다. 이러면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의 약간 좀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는 추가 비용이 드는데 수급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상상하기 어렵죠. 네. 자, 예. 자, 그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배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선급금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배제는 이건 부당특약이고 이 자체가
이 조항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곧바로 이 하도급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걸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도급법만을 근거로 해서 하도급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지금 마땅치 않다.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소송을 해서는 승산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릅니다. 이런데 이 대법원 판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 내용은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그 책을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여기에 관련된 사례들 이런 것들은 그 책에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감액도 가능합니다. 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감액할 수 있다. 반드시 감액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사업자는 최종 내용을 통지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3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예. 자,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이것은 조정, 협의 의무만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협의하고 뭐 못해주겠다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원사업자 금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무보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원사업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원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여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저가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저가 하도급 심사가 몇 프로죠? 70%인가요? 70 몇 프로인가요? 일반적으로 거기서는 관급공사 같은 경우 원사업자가 해야 되죠. 그런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저가 하도급의 경우 여기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품 등 구매를 강제하면 안 되고 부당한 위탁 취소 안 되고 부당한 반품 감액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한 감액. 네? 네. 요게 제일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당 반품이니 취소니 이런 것들은 제조위탁 같은 데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고 건설위탁은 아예 처음부터 이게 하도급대금을 결정을 하는데 좀 이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해갖고 저가 하도급을 강요하고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내가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공사대금을 얼마로 정하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도급 거래라는 것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 법의 취지상 이게 워낙 역관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렇게 개입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금보다 낮은 대금으로 결정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그게 부당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부당한 하도급대금은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여기 부당하게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그러니까 좀 공정 가격을 주라 이거죠. 적어도. 예전에는 이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낮아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수급사업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결정이 됐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지급된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면 이건 이 조항 위반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아예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그 대금보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금보다 적다, 낮다 이러면 부당한 하도급 대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럼 어떤 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이 결정으로 간주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쭉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되면 이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이 결정으로 아예 간주하는 겁니다. 이건 애도 박도 못하고 너 이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야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만적으로 정하는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이내에서 하나 요건 우리하고 좀 이것도 자 이거 4호 건설 위탁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여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야 지명 경쟁 뭐 입찰을 한다고 5개를 오라고 해놓고 야 옆에는 뭐 저 10억에 하기로했는데 넌 걔보다는 좀 싸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한 번 9억 8천에 해볼게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는 야 쟤는 9억 7천에 한다고 그랬는데 너 저 그보다는 싸게 해야지. 그러면 나 9억 5천에 할게요. 그랬더니 옆에 가갖고 야 쟤는 9억 4천에 한다고 그러더라. 아 그럼 내가 9억 2천에 할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부당한 이거 하도급 대금 결정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또 이게 중요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때 직접 공사비의 합계보다 적다. 하도급 대금 이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다음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고 해놓고 최저가 입찰에 응했는데 최저가 입찰에 응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낮게 이런 거 부당한 저가 하도급 이거 위반입니다. 법 위반 효과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금지사항이 위반되는 몇 개는 3배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걸 위반하면 그 수급사업자는 본 손해의 3배에 이르기까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 법에서 이런 자기가 본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조항이 들어선 건 하도급법이 처음이에요. 제일 먼저 한 게 기술 유용, 하도급과 관련된 기술 유용한 행위에 대해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인정됐는데요. 하도급법이 제일 1번입니다. 1번. 지금은 다른 법에서도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품 등 구매 강제 금지, 물품을 내 걸 쓰라고 하면 안 되죠. 부당한 위탁 취소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도급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계약은 일방적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 땅을 팔았는데
내가 땅을 팔고 나니까 주변에 땅값이 막 올라. 아파트를 팔았더니 내 아파트 값이 주변 아파트 값이 올라. 아무리 배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그래도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계약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은 어때요? 내가 배를 믿고 우리 집 져달라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제 집 짓는 게 영 시원찮다. 그러면 너 그만해. 너 안 되겠어. 너하고 나하고는 안 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공사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도급계약은. 네? 다만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도급이든 수급인에 대해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은 집니다. 그 사람이 그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민법상으로는 도급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이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요 하도급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법상 효력은 있어요. 그러나 사법상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의 위반은 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위탁 취소 또는 변경 금지입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당 반품 뭐 이런 거 좀 넘어가도 되겠죠? 야, 이건 중요하죠. 감액 금지. 예, 부당 감액 안 됩니다. 예, 원사업자는 건설을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때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거래의 경우에는 건설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때 하도급법 적용을 자꾸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도급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수급사업자한테 입증 책임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이런 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를 상대방인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까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예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건 부당 감액이다 하고 그 부당 감액의 행위로 하는 게 여기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이유에 의한 감액 안 됩니다. 소급 감액도 안 됩니다. 예. 현금 지급이나 조기 결제를 이유로 한 감액도 이건 부당 감액이고 수급 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한 과다한 공제, 물가 인하를 이유로 한 감액, 경영 적자를 이유로 한 감액, 그리고 비용을 전가하는 감액 이런 것들 부당 감액으로 해가지고 다 안 됩니다. 이건 간주됩니다. 간주.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 되는데 거기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까? 부당 감액 금액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되고 또 그걸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까지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3배 배상해줘야 됩니다. 부당 감액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이게 발생하기 이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마구 가고 있네요. 제가 너무 늦게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예, 부당결제 청구, 조기결제, 불리한 조건에 의한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 경제적 이익 부담 요구도 금지됩니다. 자, 이건 건설 위탁의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참여시키면서 아파트 분양 안 된다고 미분양 한 채 씩도 하나 그렇게 하고 회장님의 아들이 저기 수입차 수입차 판대상 하고 있으니까 한 대씩 니들이 수입차 사라 이런 식의 그 요구를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여기 경제적 이익 부담 요구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어쩔 수 없이 외제차 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물 변제는 부당한 대물 변제가 금지됩니다.
대물변제 자체가 원래는 금지되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여기 대물변제가 그 금지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도법이 바뀌어서 더 강화됐어요. 대물변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대물변제도 대물변제 때문에 피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자, 경영간섭하면 안 되고 좀 넘어갈게요. 자, 보복 조치하면 안 됩니다. 예. 하도급법 위반했다고 신고했다고 뭐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보복 조치하면 안 되고 보복 조치하면 혼내줘야죠. 예. 자, 보복 조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부당특약이 금지되고 탈법행위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부당특약. 예. 실제로 이 부당특약에 해당되는 것들이 하도급약 조항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금 부당하다 싶거나 아니면 그걸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전문가들하고 한번 하도급 계약서를 들고 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이런 건 진짜 많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수급사업자한테 전가시킨 거. 보험료 너 산재 처리하지 말고 공상 처리하자. 내가 산재 처리하면 산재 처리 비용 네가 뒤로 더하고 뭐 이런 거 많죠. 예, 요거 부당특약 금지 예시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부탁하는데요.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부당특약 금지 예시 조항을 한번 쭉 읽어보면 아 이것도 부당특약이야? 미처 몰랐네 하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살펴보십시오. 이게 원래 예정된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그렇죠? 예. 1시간 지금 10분이 지났네요. 그렇죠? 예. 원래 수업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면 이게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건데요. 안 그런가요? 무슨 뭐 대학원생들도 아니고 우리 고3생도 아니고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아이고 이게 부산시에서 이렇게 무기한 여기가지고 아유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제 책임은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조금 빨리 해서 좀 그냥 뭐 주막한 상태로 여기서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매우 중요하죠. 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조항은 이 하도급법에도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계약법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있죠. 예, 그리고 공공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경우에 특히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선급금 정산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하도급 직불 조항이 우선인지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나 뭐 정부 입찰 그런 데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선급금 정산 먼저 하지 말고 하도급대금 먼저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보호하고 있죠. 그런 조항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련이 있는데 하도급법에서는 대금의 직접 지급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보다는 이게 더 수급사업자한테 유리하죠. 이런 하도급법상
직불 요건에 해당되면 수급사업자는 직접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 원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해서 그 한도만큼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금액만큼의 청구권이 그 사람은 잃게 되는 거고, 그렇죠. 발주자한테 그만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그 수급사업자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한테 그 하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그런 식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예. 자, 직접 지급의 사유는 몇 가지가 있죠. 3자 간 합의, 그리고 원사업자가 파산이나 부도 뭐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그리고 2회분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때가 직접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상. 자, 직접 지급 사유 제일 중요한 건 원사업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그 순간에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또 좀 이게 분쟁이 발생하면 항상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그 지급 불능 상태가 빠진 그 시점이 아니고 이때 이런 사유가 발생한 걸 얼른 알고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발주자한테 요청할 때, 그럼 요청할 때는 그 요청이 발주자한테 나가는 그 시점에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건 좀 그래서 수급사업자한테 꼭 대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자간 합의입니다. 3자간 합의는 3자간 합의가 있는 시점에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3자간 합의의 경우에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때도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그 청구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얼만큼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그 시점까지의 기시공 부분, 이미 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2회분 이상을 미지급해도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발주자한테. 근데 여기서 2회분 이상이라는 것은 2차례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차를 했든 4차를 했든 대금을 2회분 X로 해서 2회분 이상을 미지급한대요.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2회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4번 들으셨는데 그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2회분에 미달하면 이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급법상으로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이행은 이거 자유입니다. 네. 요거 매우 직접 지급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게 법률 전문가들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쟁점들이 숨어 있어서 쉽지 않은 건데요.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하고 이런 것들은 직접 사유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도움될 겁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래 채권까지 아예 수급사업자가 확실히 생기려면 아예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 청구권의 대상 부분은 그 청구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시공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미래에 발생할 내가 하도급 공사를 하면 발생할 그 채권 전부를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를 받아야 돼요. 채권 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장래 채권에 대한 양도를 받는 거고, 장래 채권에 대해서 양도를 받어 채권 양도가 다른 사람, 그때면 원사업자의 채권자들보다 내 청구권이 우선하기 위해서는 이건 대항 요건을 가져야 되는데, 이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뭐죠?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하여서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원사업자가 발주자한테 야, 쟤한테 내 채권은 양도했어 하는 채권 양도 통지를 원사업자가 발주자한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수급사업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있어요. 예, 그런 어려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처리, 우리 분할께서 신고 양식을 꼭 첨부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 교재 뒤에 신고 양식을 넣어놨습니다. 그 신고 양식 보시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신고 내용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큰 분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잘 활용해서 분리가 없도록 하시고요. 신고 잘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있어요, 포상금. 네. 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반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과 같습니다. 예, 내 손해도 배상받고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자, 조사 대상 거래는 3년입니다. 3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자, 조정 모의건으로 이었고요. 공익인결제도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 위반 사실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과징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상습 법 위반자는 명단 공포도 되고요. 중요한 거 이거 벌점 부과해가지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수급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정에 신고를 해서 적극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구제 방법은 이 신청과 집행금지 이것은 원사업자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자, 예, 이거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카페를 바꿨습니다. 자,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서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받아야죠. 그래서 하도급법 자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몇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수급사업자가 입증 책임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가중주 조항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그런 행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스스로가 내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는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은 자,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3배까지 내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고 기록을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를 위해서 공정위에서 기록을 받을 수 있고요. 손해 일정을 증거가 좀 부족하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봐가지고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물론 이게 한계를 반영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하도급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득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금 이게 제가 이게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좀 하나가 부각된 게 있는데 손해배상과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미처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원사업자는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재판부한테 얘기하면 과정에서 그 재판부에서 야, 너 피고 말이야. 원사업자는 너 그거 그 자료 제출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민사소송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라는 게 확보하지 못하면 자기 책임으로 갖다 이렇게 내야 되는 건데 이런 법원에서 상대방한테 너 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상대방이 있는데도 그런 걸 안 내는 것 같다. 그러면 원고의 주장, 이 주장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문제를 옮기면서 이제 쓰였는데요. 그 부분이 책에 좀 있습니다. 좀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우리 부장님 통해 가지고 잘 드릴 테고요. 이제 여기 연락처 있으니까요.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자, 그 시간 제약상 제가 좀 그 앞뒤 시간 문제가 조금 균형을 못 맞춰가지고 좀 못했는데요. 개별적으로 제가 한 30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